오늘은 농식품 가공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농버시 제 31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귀농 오셔가지고 생산도 하시고 이제 그 남는 농산물들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기계부터 사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디 OEM으로 해야 할 것이냐 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귀농귀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또 기존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가공을 아주 현명하게 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제 노하우를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은 지금 6차 산업에서도 어째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가공과 제조 이런 것은 이제 2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3차 산업은 이제 그것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체험, 관광까지 계속 융복합 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위 6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융복합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과 공업과 상업이 이제 한 몸이다. 그래야만이 농해 소득이 올라가고, 농해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농가 소득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실은 이제 농업 소득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산다, 지금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농가 소득은 이제 농해 소득 플러스 농업 소득인데, 농업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게 그렇게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불과 뭐 한 1% 정도만 올라가려면 모르겠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그렇게 쌀 10가마게 나온 게 20개 남을 일이 없거든요.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일부 이제 원예 농가들 뭐 이렇게 생산성이 약간씩 증가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관행 농법들은 그 생산량을 늘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이 농산물이라는 게 팍 오르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농업소득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공 제조로 들어가면은 이제 농해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농가 소득을 보장받는 경우가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공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것인가, 농식품 가공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생기는 일, 농버시 제 31강입니다. 유튜브에서 농버시를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므로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자, 가공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옛날에는 뭐 6차 산업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융복합 농업을 요즘은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있죠. 잘못 접근하면 쫄딱하기 십상이다. 이제 전라북도 용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공식 명칭이 농식품 6차 산업화라 했는데 요즘은 또 바뀌었습니다. 농식품 융복합화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법률도 6차 산업법이라고 않고 농식품 융복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만들어져 있죠. 6차 산업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 무조건 1, 2차, 3, 그 융복합보다는 1차나 2차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차와 3차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세 가지를 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유는 뭐냐면은, 또 이제 6차 산업을 한다 하니까 가공 기계를 들여놓고 막 자기가 가공할 수 있는 양은 불과 한 10톤밖에 안 되는데, 막 100톤짜리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기계를 뭐 한 90%는 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빚을 지기 마련입니다. 상당히 보조사업의 문제점인데, 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가공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사업을 1억짜리 뭐 5천만 원짜리 받아도 비교적 용량이 큰 거를 업자들은 들여오려고 합니다. 농민들의 의견하고는 좀 틀리죠. 농민들은 조그마한 기계를 원하는데 용량에 관계없이 막 그냥 들여놓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농민들은 가공할 때 자기가 그 가공할 수 있는 양이 한 10톤밖에 안 되는데 100톤짜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 놀릴 수밖에 없죠. 그런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게. 따라서 도입하는 우리도 부분적인 6차 산업화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 그렇죠. 처음에는 완전한 6차 산업, 뭐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다 하지 말고 좀 생산에만 신경 쓴다든지, 뭐 가공을 잘 하시는 분은 가공에만 약간 신경 쓰는 식으로 좀 조화를 잘 이뤄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6차 산업이고 융복합이지, 처음부터 그 제도를 따라간다고 막 전부 다 세 가지를 다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귀농 귀촌 오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가공 기계부터 들여오지 마라 이거죠. 처음에는 OEM으로 한다든지 어떤 제품 개발에 신경을 써가지고 뭐 그걸 또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 기술센터 가공종합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많이 그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엄청난 돈을 주고 기계를 들여오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OEM으로 가공하든지 해야지, 내가 그 얼마 되지 않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겠다고 기계부터 덜렁 들여오면은 그 기계를 그런 100%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량으로 원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막 원물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한 기계를 들여오려면. 그래서 가공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소규모 창업을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시군 소규모 창업농 시범 사업이라 해가지고 4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 한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보통 1월 달에 공고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는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아마 내가 가공을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 그런 서비스를 그 체험 관광까지 6차 산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이러한 산업들이 해당되는데 기술센터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1월 달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도 뭐 1, 2억 원짜리 뭐 저렴한 이자로 1%에서 2% 이자로 이런 것들도 대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지렛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2억 원짜리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보통 9월 달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접수를 해보시면 좋고요. 시군 농상과나 유통과에 농발자금이라고 농업발전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6차 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융복합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데, 뭐 1, 2%의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해주므로 여기 자부담이 좀 있어도 대개 50% 정도는 그런 융자를 해주고 있으므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융자든 보조든 내 돈이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므로 어느 정도 내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 부담금이. 그 다음에 이제 부지가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집을 6차 산업 같은 게 하려면은 체험장이라도 질러가면은 이제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는 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생산물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아까 가공기계를 들여왔을 때, 뭐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가공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양파즙을 짤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이 가공 기계가 적어도 1년이면 반절은 이용을 해야지 1년에 한 달 이용하고 나머지 11달 세워놓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1차 가공할 수 있는 원물을 내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그 6차 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자기가 가공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의 기계를 들여와 가지고 정말 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적자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공 어떻게 하신가? 세 번째, 가공의 개념은 1차 생산물의 변형을 의미하지. 일단 뭐 화학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 변형을 원하기 때문에, 물론 화학적인 변화도 이제 됩니다. 어떤 때는 막 발효를 시키고. 그래서 진정한 가공이라면은 뭐 물리적 플러스 화학적 변경까지 된 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뭐 그 형태 변경은 가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실 때 내가 2차 가공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 엄나무를 그냥 톱으로 짧게 썰었어. 그 엄나무의 형태는 없어졌지만은 그 성질이 변한 건 아니죠. 근데 이것까지 부가세 면제, 사실 그 2차 가공으로 들어가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원물로 보아서 비록 잘게 썰었지만 근본적인 그 성질은 안 변했기 때문에 원물로 보아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더라도 단순한 1차 가공까지는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으니 또 신고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막 이것을 막 기름을 짜버린다든지 하면은 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2차 가공 제조로 봐서 부가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가공의 개념은 1차 생산이 많을 때 최상품, 중품, 하품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상품을 이제 원물로 팔아야 되겠지만은 중품하고 하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공을 해서 파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은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최상품을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공도 요즘은 막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니까 가공을 그전에는 막 내가 그 좋은 놈은 이게 원물로 팔고 중품이나 이제 하품만 이렇게 짜버리거나 막 이렇게 즙을 만들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좋은 농산물을 짜는 것하고 이렇게 하품을 짜는 것하고 또 그 상품이 좀 틀려요. 그래서 요즘은 최고 좋은 놈을 좋은 그런 원물을 가공하시는 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을. 그래서 아마 초창기 모델로 아마 이렇게 하품이나 중품을 가공을 하는 것이, 요즘 모델은 또 최고품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 제조하시는 분들이 늘기 때문에 또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공 시 가장 중요한 점은 품목 제조 보고서라고 합니다. 작성해서 관계관청에 제출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품목 제조 보고서에 대해서 아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품목 제조 보고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의 유형 및 제품 및 유통기간, 그 다음에 영업허가 번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목 제조 보고서는 제품 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에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방법 설명서와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등을 함께 첨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품목 제조 보고서 그냥 뭐 문서 작성할지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양식이 있거든요. 여기 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거를 가지고 또 대서소에 가셔가지고 돈 주고 작성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워드를 칠지 알거나 아니면 뭐 그냥 글씨로 써서 제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 마시고 내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뭐 대행료 안 내고 하셔도 될 만한 일입니다. 이게 특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지. 자, 그래서 오늘은 농밭이 이제 그 31강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농식품 가공에 대한 그 관점을 바꾸면 생기는 일에서 2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팁을 간단히 보내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동영상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재능 기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